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면서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착륙으로 달 남극에는 최초로 인류의 손길이 닿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르면 오늘 오후 1시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서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네, 지난 6월 말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이 러시아 서부에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 오늘 새벽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도중에 추락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85일 만인데 2차 발사 역시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이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는 윤동빈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윤 기자. 예. 일단 조금 전 발사 상황, 먼저 이 발사 예.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인 아시아 지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늘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 비구름 때문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발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예정된 첫날인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발사를 감행한 겁니다. 발사 경로는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때와 같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된 우주 발사체가 네. 오후 4시 40분쯤 이어도 서쪽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사가 실패로 확인된 게 북한이 발표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북한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15분쯤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단과 2단 비행체는 정상이었으나 3단 비행 때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고 원인이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며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85일 만에 서둘러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데 그러고 실패한 거죠? 예,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북한이 지난 1차 발사 때부터 정당한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네. 이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숨기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군사용 정찰 위성이라고 한다면 해상도가 30cm는 돼야 합니다. 가로 세로 30cm 물체를 위성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는 상업 위성의 해상도가 약 50cm 정도이고 일반에 공개된 구글 어스가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 네. 북한이 공개한 위성 촬영 사진을 보면 우리 상업 위성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즉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린다고 해도 군사적 활용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ICBM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이 개발한 ICBM은 미 본토까지 닿기는 하지만 이 탄도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네. 아직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없는 북한이 수백 킬로그램의 핵탄두를 실어 미 본토까지 타격하려면 더 큰 추력을 낼 수 있는 발사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2차 발사에 실패한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에는 신형 백두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체를 쏘기 위해 엔진 시험만 수백 회를 진행한 건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로켓 연료나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상 연료 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이 이번 실패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네, 이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사망했다고 이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추락해서 탑승객 10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탑승객 명단에는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러시아 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시도해서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한 바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어민들과 인접국의 불안 여전한데요.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오염수 방류 시점이 오후 1시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km 떨어진 오케도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후쿠시마 제1원전인데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22일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어서 대형 수조에 담았습니다.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인 1리터당 1,500베크렐 아래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건데 농도와 기상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늘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원전 주변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곳 주민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말을 시원하게 하길 꺼려하면서도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을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주민도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뒤에도 정기적으로 삼중수소를 측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측정한 수치는 이르면 27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오염수 방류 소식에 주변국들의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일본이 방류 기준을 어길 경우 국제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미국 측은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보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적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염수 방류는 막기 어렵다면서도 기준 위반 시 즉시 국제적으로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위반이 되는데도 방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빨리 일종의 긴급 조치를 해달라라고 우리가 제소도 하겠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왕앤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长远福祉之上，极其自私自利，极不负责任。中方表示严重关切和强烈反对。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절차에 따른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일본이 추구한 절차에 대한 물리적 지지를 보인다며 31일 후쿠시마현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18개 국가가 참여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측 역시 오염수 방류는 28개월간의 논의 끝에 나온 결정이라며 우려가 존재하지만 방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실효적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 지금부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국제부 이유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먼저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는 약 134만 톤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1,000개가 넘는 탱크에 나뉘어서 보관 중인데요. 일단 오늘 방류가 시작이 되면 17일간 1차적으로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네. 내년 3월까지는 3만 1,200톤 정도로 오염수의 2에서 3% 분량을 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2051년까지 방류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염수 왜 반드시 방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 2011년 그 대지진 당시에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 장치가 멈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닷물로 원자로를 식혔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현재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이 되면서 그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일본은 이 오염수를 이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2년 4개월 전에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해양 방류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일본은 오는 2051년까지 네.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닫는 폐로 작업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예. 그러려면 이 오염수를 없애는 게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사실은 오염수를 정화해서 이제 고체화를 시킬지 아니면 땅 속에 묻을지 또 대기로 방출을 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최종 후보로는 대기로 방출하는 것과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이 남았었는데 대기로 방출을 하면 추적 관리가 어렵고 피폭량이 더 높다면서 일본은 해양 방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제 비난 여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알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오염수는 일단 이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거쳐서 탱크에 보관이 됩니다. 네. 지금 CG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예. 그래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프스로 이 제거하지 못한 삼중 수소는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이 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이후 해저 터널을 통해서 1km 밖에 있는 바다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염수가 관심은 네. 이제 우리 해역에 언제쯤 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언제쯤 우리 해역으로 옵니까? 일단 일본 도쿄 동쪽에 후쿠시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때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오염수는 일단 태평양 바다로 예. 퍼지게 됩니다. 예. 동쪽으로 이동하는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을 타고 미국 서부 쪽까지 간 뒤에 다시 북쪽도 해류를 타고 순환을 하면서 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해역에는 본격 유입되는 시점이 한 4에서 5년 뒤로 추정이 네. 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 바닷물에 희석이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오염수의 삼중 수소 농도는 매우 낮아진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다만 환경단체의 시뮬레이션을 과거에 이제 보면은 네. 일부 바닷물들은 단기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수산물 안전성 문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지나서 또 다시 동남아까지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수산물 검역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단 자국 어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만 이제 그 비용만 마련을 해두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해수 방사능을 자체적으로 실시간 분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홍콩은 당장 오늘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금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추가 조치를 예고할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일 미국 대사의 경우 이달 말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을 해서 방류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연안국 중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데요. 예. 피지나 팔라우, 쿡제도 같은 나라들은 이제 지지를 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일본 정부도 소통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안전성을 계속해서 이제 증명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오염수 방류로 인근 바다 삼중수소 농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 10여 개 지점에서 매일 측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류구에서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잡히는 이제 광어 같은 수산물 등의 예. 삼중수소 수치도 매일 영어와 일본어로 공개한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을 했습니다. 달의 남극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우주 강국들이 앞다퉈 진출을 시도해왔는데 인도가 첫 깃발을 꽂았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무사히 달에 착륙하자 모디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상황실에 있던 연구원들도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TV 앞에 모여 숨죽인 채 지켜보던 수도 뉴델리 시민들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인도의 달 착륙은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역대 4번째인데 달의 남극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 탐사선이 달 남극에서 물이나 얼음을 발견할 경우 인류의 태양계 탐험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식수 공급은 물론 산소 생성과 로켓 연료 충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 러시아도 무인 탐사선 루나 25호를 달 남극에 보냈지만 탐사선은 달 표면에 추락해 완파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성명을 내고 달 탐사는 인류 전체에 중요하다며 인도의 성공적 착륙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주는 시간이 없으니 당장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피의자로 지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엿새 뒤인 어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다시 한번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오늘 출석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8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30일로 조사 날짜를 잡았다며 정기 국회 때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입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당 내분과 이 대표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지만 검찰은 오늘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요구를 거부했고 이 대표 측도 일정을 조율해 일단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5번째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북 송금 의혹 관련이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일 신경전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합니다. 비핵이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셀프 검찰 출석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정치쇼입니다. 자, 저도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었나 과거에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검찰은 30일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 당무가 바쁘다 이러면서 오늘 오전 출석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일 놓고 양쪽이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이 기싸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벼랑 끝 정치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당으로 위험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분열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도 소설 같은 얘기다. 그다음에 조작 수사다.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4차 검찰 소환 때도 예. 완전히 단상을 딱 만들어 놓고 또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고 뭐 대통령 후보처럼 정치 유세를 하듯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검찰 출두 일시와 장소까지 본인 스스로 공고를 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검찰에 대한 소환 조사 이것이 아니라 네. 정치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소환되는 날짜도 본인이 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북 송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검찰은 소환 날짜를 지금 조율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예. 무조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날 소환 가겠다. 가고 싶은 날 가겠다 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의 극치죠. 앞으로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그 자세 때문에 태도 예. 때문에
계속 심리적인 지금 분당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죠. 예. 기득권 정치의 극치다.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고 이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30일 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예정된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김 전 대변인께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5번째 나오라고 지금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4번째 출두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건이잖아요. 예. 새로운 건을 가지고 출두해라. 그리고 30일이라고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오라고 하느냐. 가뜩이나 부당하다고 사는 상태에서 또 날짜까지 못 박았기 때문에 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겠다. 그렇게 검찰이 나를 부르고 싶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갈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또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날짜 조율을 마치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인신 구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있는 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정말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겠다 예. 그런 의지를 저는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전 대변인 그 조율은 할 수 있죠. 조율은 할 수 있고 검찰하고 조율을 해야죠.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그냥 공표를 했어요. 공표를 하고 그때 검찰은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율이 안 되고 그냥 발표를 해. 나 갑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사정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30일 얘기를 했을 때 예.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렇게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간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예. 그냥 사전에 이런 것도 없이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네. 계속 출석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 그 출석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찰이 계속 언론이나 다른 걸 통해서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그 정치적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누적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어제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의 회기 중 영장 청구, 야당의 타격을 주려하는 의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요,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의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 여당이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남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 박광원 원내대표 꽃놀이패라 이 단어, 이런 단어를 사용했죠. 민주당 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에 청구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검찰이 회기 중에 청구를 영장하려는 건 이게 지금 정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광원 대표가 꽃놀이패다 얘기하니까 이거 지금 화투 게임 하냐? 결국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죠. 예.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주변이 좋고 언변이 좋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완승,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팩트와 명분에서 민주당이 밀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이. 네. 그 검찰 소환 자체, 소환되는 날짜, 그다음에 영장 청구 날짜 이런 것을 그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맞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과 며칠 전에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당에 요구를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패한 이후에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월 달,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지 이제 만 1년이 돌아옵니다. 예.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그냥 방탄국회 연거,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이런 거 가지고 실갱이한 거, 또 혁신위원회가 와가지고 분탕질 친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이미지거든요. 예.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그 벼랑 끝 정치가 민주당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인터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요, 검찰 수사가 무슨 화투 게임 하냐 지금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야당의 검찰 비판을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좀 연일 좀 부딪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딪히는 모양새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뭐 논쟁을 하지만 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예. 뭐 그 한동훈 신조어랄까요? 뭐 어록이 나올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방탄 뭐 국회 예. 뭐 이렇게처럼 보이는 걸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체포 동의안이 오면 예. 뭐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네. 그러면 비회기 중에 청구됐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당당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치 불체포 특권을 그러면 포기한다고 해놓고 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 예. 이거 모순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시는데 결국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회기 중에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것이 없는 비회기 중에 국회 별도의 절차 없이 당당하게 예. 실질 시사 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명확히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꽃노릇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유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했는데 그걸 마치 민주당은 무슨 화투놀이하는 뭐 운수의 요행을 바라는 무슨 화투놀이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좀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제 단어의 자극적인 공방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검찰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뭐 정당한 사유 이렇게 좀 단서를 달아놓은 것들이 이게 좀 모양새가 이유를 좀 달아놓은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그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정당한 영장 청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리포트를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출신 이 항일 운동가로요.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만든 장율성에 대해서 정율성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 기념공원 건설을 추진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리포트를 보시고 이 문제 조금 더 깊게 따져보겠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 군가입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20살에 중국 난징으로 넘어가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해방 전후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가입해 여러 군가를 작곡했고 6.25 전쟁이 시작된 뒤 중국 국적을 얻어 참전까지 했습니다. 他三个哥哥其实都是共产主义者，因此呢，他在中国就积极接触那些进步人士。 2020년 광주 동구에 있는 정율성 생가를 사들인 광주시는 역사공원과 기념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인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정율성로와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은 피눈물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 또 그 유족들의 그 아픔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밤새 내내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률성의 업적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들여 침략자를 기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광주시가 예산 48억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이 정율성 기념관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율성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곡가 정율성,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만들고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중국인으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기념공원 한국에 만든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끔찍한 일이죠. 예. 정율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6.25 전쟁 때 네. 중공군하고 북한 인민군의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중공군 8호군의 행진가를 만들고 또 북한 인민군의 또 행진곡 이런 예. 것을 만든 장본인이고요. 중국 공산당원으로 살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원으로 또 사망했는데 예. 중국의 영웅이죠. 북한에서도 한때 영웅이었고 그런데 정율성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정율성 기념공원 만들면 그런 그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면은 우리가 무슨 모태동 동상도 만들고 시진핑 주석 동상도 만들 겁니까? 이것은 아주 정말 그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깨어있는 광주 시민이라면은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 소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광역 단체장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호국 영령들 예.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 목숨을 바친 분들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그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에게 그 총을 겨눈 예. 그런 그 북한 군을 고무시키는 그런 노래들을 만든 그런 장본인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그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요. 예. 대한민국 정책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폐륜적인 행위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이 고 서정호 하사의 어머니 이 공산 세력을 도운 인물을 기념한다는 거 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메시지까지 이제 강기정 시장한테 보냈어요. 이 유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연평도의 포격으로 인해서 군대에 있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그대로 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분단을 겪고 특히 이제 한국전쟁, 동족상잔 한국전쟁을 겪고 그 분단 상태와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이제 강기정 시장은 그렇게 본 거죠. 그냥 이분을 항일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위대한 음악가로만 보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우리 인물에 하면 항상 공과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승만 기념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율성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또 중국에까지 마지막에 귀한 이런 부분에 예.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의 인생에 대해서 서로 좀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총뿌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겨눴다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항일 운동이라는 게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계속 이제 중국과 뭐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과를 좀 예.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정치권 압박에서 이제 관련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 저희가 함께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국민과 광주 시민 혈세로 그걸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라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최종적으로는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집행이 다 끝나버리는 사업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 해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가요? 페이스북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박민식 장관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강기정 시장은 사업 철회 못한다 이런 입장 같아요. 저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의 책임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일당백이죠. 네.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되고 기존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요. 이거 예. 완전 신종 사대주의예요. 강기정 시장은 정을성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한중소에 기여한 인물로 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존중하고 기려야 될 인물을 시진핑 주석이 정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광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한다니까요.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대한민국 호국 영령들의 예. 영혼을 저는 파는 행위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고요. 그렇지 예. 않아도 광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좌파 문화 공간 만들면서 알게 모르게 좌파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의 아픔, 과거의 아픔이다. 6.25 전쟁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민족의 아픔을 또 민족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예. 전범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네. 제2, 제3의 6.25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딱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할 거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할 수는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당의 이제 그 공식 입장이 나올지 아니면 발언으로 나올지 네.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가면서 굉장히 지금 약간 우리나라 사회 팽배는 좀 반중 정서랄지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그 특정 또 지역에 대한 상당한 또 공격 이런 걸로 표출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현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반국가 단체가 예. 많이 있다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 마치 그 이념 대결로 또 예.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 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어떤 의원분들은 아니 이렇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 너무 심한 말씀까지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도 특설대에서 항일 단체 우리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예. 그러면 탄압했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겠는데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알겠습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할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그냥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아침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치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없앤 이 의무 경찰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없앴던 의무경찰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최대 8,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도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있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추진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기존 5천만 원 한도로 지급됐던 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일단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부작용이 컸다고 보고 공식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의 신상과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최 씨는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고 게임에 빠져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는 1993년생 30살 최윤종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4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촬영한 머그샷도 공개됐는데 흉악범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최윤종은 2015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집과 PC방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4월 10일 날 1년 반 동안 236번 한대. 4주면 안 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여성의 직접 사인이 질식사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25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살 최윤종 현재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 머그샷 현재 모습이 공개된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특정강력범죄 처벌법하고 네.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뭐 범행 수단, 피해 공익성 등을 종합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오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최윤종 같은 사람의 머그샷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범행이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네. 공개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윤종 머그샷 공개가 이제는 최윤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머그샷이 공개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영영 대중들이 그 모습을 못 보는 것일 텐데 머그샷이 공개 여부가 피의자의 의사에 달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 제도의 미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피의자 의사 왜냐하면은 지금 현행 법상의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은 네. 그 8조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네. 나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
그럼 이게 얼굴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과거에는 그 주민등록증에 네. 뭐 사진이나 그런 사진만 공개가 좀 되었다가 최근에 이게 두 번째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했을까? 그게 머그샷의 머그라는 게 그 18세기의 얼굴의 은어가 머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까지 외국에서 머그샷의 예. 의미는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 그러니까 폴리스 포토를 예.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한국에 먼저 없어서 문제가 됐고 예. 두 번째는 2019년 법무부에서 관련 규정 피의자 의사에 반할 수 없다는 그 자의적인 해석 그런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이 돼서 이러한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제 머그샷 촬영의 여부라든가 예. 그런 피의자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얼굴이 당연히 공개가 돼야죠. 현재 얼굴이요. 예. 경찰은요, 최윤정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어떤 분이 더 보강이 돼야 할지,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살인을 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요 너클로 가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사람을 어떻게 때렸길래 너클을 아무리 꼈다고 해도 네. 사망에까지 이르나 제가 좀 그 부분이 의아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부검을 했단 말이죠. 부검을 한 결과 피해자가 경부 압박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윤종 강간 살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빨리 해달라는 게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이 병원 서울대병원에 여러 차례 성형외과 수술을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수술에 대한 거부를 더 이상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예. 이 의사의 말에 따라서 본인이 가져왔던 흉기를 꺼내들었던 좀 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의사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보안 요원이 제재를 하다가 또 다쳤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보안 요원이 그 폭행 혐의를 이 사람이 하기 전 특수 폭행을 하기 전에 예. 제재를 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특수 협박으로 이제 아마 이제 관련 처벌이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게 업무상 진행 중에 일어난 사안이기 예. 때문에 업무 방해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된다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혐의는 뭐 거의 현행범 수준이니까 네. 혐의 상당성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증거도 이제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잼버리 K-팝 콘서트가 10억 원대 잔디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마땅한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실상이 어떤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잔디 복구 작업이 이렇게 한창인데요. 잔디가 훼손될 걸 알면서도 이곳에서 콘서트를 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4만 명 넘는 잼버리 인원을 수용할 공연장이 서울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실 실내체육관과 체조경기장, 고척돔 모두 3만 석이 안 되고 6만 명 규모의 잠실 주경기장은 리뉴얼 공사에 들어간 상황. 체육시설밖에 없는데 체육 경기가 들어갈 날짜를 피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조율이 안 될 때는 공연을 못할 때도 있고. 해외 유명 가수들에게 한국 공연장 문제는 큰 애로사항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으로 모던 아티스트가 이제 마돈나 같은 팀들이 일본 가서 봤을 때도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서 투어를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첫 K-팝 전문 공연장을 표방한 창동의 공연장은 완공이 4년 뒤. 8년 전부터 추진됐던 고양의 공연장은 현재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다음 달 내한하는 팝가수 포스트 말론은 킨텍스 전시장에 홀을 터 3만 명의 공간을 겨우 만들었고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던 아이유는 올해 콘서트 규모 자체를 줄였습니다. K-팝의 성지 서울에 대형 콘서트장 하나 없는 현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자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에서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민들은 협조 속에 20분간 진행됐는데요.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자 광화문역 일대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에 들어가 훈련 경보 해제를 기다립니다. 세종대로 등 주요 차로는 차량 통제로 명절 연휴를 연상케 할 만큼 텅 비었습니다. 시민들 다수가 요원의 안내에 따랐지만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일부 시민도 있었습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당시 전 정부의 남북 평화 기조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다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에 맞닿아 다시 실시한 겁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재개된 훈련인데요. 6년 전에는 시민들이 잘 참여를 했나요? 예전에 제가 취재했던 민방위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 명동에서 사이렌이 울렸음에도 평온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진이 조선일보 1면에 실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방위 훈련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 시민은 최근 일상을 위협받는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비상시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고 긴급 상황 시 소방 차량 등의 양보 운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멈춰있던 훈련의 공백을 메우려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훈련에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에 위치하면서 현재 영남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 양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남, 제주 산지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남 지역에 많게는 200mm 이상,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동부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에서 7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전주 31도, 대구는 28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에 또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쌍으로 보길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